CNBC 스튜디오 2024년 2월 오후 2시 생방송. 베트남 증시 차트가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사라 톰슨이 게스트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신흥국 투자의 전설 마커스 리를 모셨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베트남에 투자해 300%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60대 초반 회색 정장 차림의 마커스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라가 물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견해는? 마커스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무너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긴장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투자자 중 한 명이 생방송에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마커스는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주식은 단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삼성에 직접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삼성 덕분에 돈을 벌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말이죠. 사라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키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죠? 출구 전략입니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베트남 이야기인가요? 마커스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삼성이 어디 가겠냐고 말했죠. 그 오만이 시작이었습니다. 플래시백 2003년 가을 모건 스탠리 뉴욕 본사. 마커스는 사무실 벽에 붙은 세계지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 전역에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자본이 중국으로만 몰리던 시기였습니다. 동료 데이비드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또 지도 보고 있어? 중국 말고 뭐가 더 있다고? 마커스는 중국 아래 가늘고 긴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베트남. 데이비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산국가에 돈을 묻겠다고? 토지도 못 사는데? 마커스는 지도에 작은 점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토지가 아니라 흐름을 사는 거야. 무슨 흐름? 한국 기업들의 다음 행선지. 데이비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 그들은 중국에 올인하고 있잖아.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래. 하지만 곧 중국 인건비가 오를 거야. 그때 한국 기업들은 다음 장소를 찾을 거고 그곳이 베트남이야. 마커스는 노트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치킨게임 치컨게임. 그는 한국 기업들의 습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 기업들이 철수할 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공장을 늘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이 핸들을 꺾을 때 끝까지 버티는 쪽. 그게 한국 기업이야. 2004년 초 원래 회의. 마커스는 베트남 투자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북부 산업지대에 1200만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임원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거가 약해. 베트남은 아직 인프라도 없잖아. 마커스는 대답했습니다. 인프라는 따라옵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가면요. 그게 언제인데?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갈 때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만약 안 들어오면? 마커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비웃음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 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북부의 대규모 휴대폰 공장 건설 발표. 데이비드가 달려왔습니다. 이게 진짜야? 마커스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2007년에서 2010년 베트남 북부 박민성. 삼성의 첫 사비 땅을 파던 날 마커스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황량한 논밭이었습니다. 농부들이 물소를 끌고 지나가는 풍경. 그곳에 파란색 펜스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 공장이 들어올까요? 마커스는 대답했습니다.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곳은 도시가 될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속 역설. 세계가 멈췄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글로벌 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전화했습니다. 당장 빼.
베트남도 끝이야. 하지만 마커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투자 확대, 20억 달러 추가 투입. 데이비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쳤어? 위기 한복판인데? 마커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왔어. 내가 기다리던 순간. 한국 기업들은 위기 때 더 세게 밀어붙여. 이게 치킨 게임이야. 2010년에서 2014년 폭발적 성장. 삼성 공장이 가동되자 모든 것이 따라왔습니다. 협력사 행렬. 삼성 주변으로 한국 협력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품 공급사, 포장재 업체, 물류회사, 금형 제작사. 마커스는 현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공장 하나가 온 게 아니야. 생태계가 온 거지. 수출 폭발. 베트남 수출 통계가 급등했습니다. 2010년 720억 달러, 2012년 1150억 달러, 2014년 1500억 달러. 그중 삼성 관련 수출이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도시의 변화. 박린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식당 5개 이상, 한국어학원 우후죽순, 아파트 가격 3배 급등, 한국은행 지점 입점. 현지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한국이에요. 2015년 마커스의 1차 출구. 마커스는 초기 투자금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수익률 420%.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이제 다 빼? 마커스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절반만. 삼성은 계속 확장할 거야. 2016년에서 2019년 베트남의 환대.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국빈처럼 대했습니다. 세제 혜택 법인세 10년 면제. 인프라 전용 도로 전력망 우선 공급. 토지 99년 장기 임대. 행정 원스톱 서비스. 베트남 총리가 직접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경제의 심장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런 말이 퍼졌습니다. 삼성은 절대 못 떠난다. 너무 많이 묶여있다. 마커스는 그 기사를 스크랩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문장이 훗날 칼날이 될 거야. 2019년 정점. 베트남은 삼성 덕분에 세계 2위 스마트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박린성 공장 연간 1억 2천만 대 생산. 직접 고용 18만 명. 간접 고용 50만 명 이상. 마커스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삼성 없이 못 살아. 하지만 삼성도 베트남 없이 못 산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어. 양쪽 다. 그게 문제야? 착각이 균열을 만들어. 2020년 코로나 이후 착시. 세계가 멈췄지만 베트남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재택근무로 스마트폰, 노트북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마커스는 베트남 투자를 더 늘렸습니다. 수익률은 52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 1. 임금 급등. 2020년 평균 월급 350달러. 2022년 평균 월급 520달러. 48% 상승. 협력사 사장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빨리 올라요. 중국 따라잡는 속도예요. 마커스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성장통이지. 당연한 거야. 신호 2. 숙련공 스카우트 전쟁. 삼성 협력사들끼리 숙련 노동자를 서로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헤드헌팅 광고가 공장 앞에 붙었습니다. 경력 3년 이상 즉시 20% 인상. 이직률이 연 30%를 넘어섰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을 키워놔도 금방 떠나요. 안정성이 없어요. 신호 3. 전력 부족. 2021년 여름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순환 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30분씩 전력이 끊겼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마커스는 보고서를 받고 눈썹을 찔렀습니다. 전력 문제? 이건 단기 문제가 아닌데. 신호 4. 환경 규제 강화. 베트남 정부가 환경법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수 처리 기준 상향. 탄소 배출 보고 의무화. 공장 설비 업그레이드 요구. 협력사들은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 협력사 사장이 전화했습니다. 이거 감당이 안 돼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뀌어요. 마커스는 메모했습니다. 동시다발. 우연인가? 2022년 봄 데이비드의 경고. 데이비드가 베트남 방문 후 전화했습니다. 마커스 이상해. 뭐가? 임금, 전력, 환경, 인력. 동시에 터지고 있어. 이건 성장통이 아니야. 마커스는 반박했습니다. 급성장하는 나라는 다 겪는 일이야. 데이비드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의도적이야. 무슨 소리야? 이 나라는 규칙을 바꿔. 처음엔 혜택을 주고 깊이 묶이면 다른 계산을 해. 마커스는 웃었습니다. 너무 음모론 같은데? 데이비드는 진지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 삼성이 베트남을 떠날 수 있을까? 마커스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못 떠나지. 18만 명 고용하고 연 수출 600억 달러인데.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베트남도 그걸 알아. 그래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 뭘?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2022년 여름 마커스는 듣지 않았다. 마커스는 데이비드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삼성이 만든 도시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 도시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이 삼성을 건드린다. 자살행위지. 하지만 진짜 균열은 전력도 환경도 임금도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건드리는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터졌습니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순서를 바꾸다. 베트남 정부 발표 내용. 다국적 기업이 낮은 세율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 방식이었습니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는 원래 이렇게 작동합니다. 기업이 저세율국 베트남에서 세금을 적게 냅니다. 본국 한국이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즉 세금이 베트남 한국으로 가는 구조. 하지만 베트남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겠다. 한국으로 갈 세금 4,300억 원을 베트남이 선점한 것입니다. 마커스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약속을 뒤집는 겁니다. 10년 세제 혜택 약속했잖아요. 마커스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다. 신호다. 환급 지연, 서류 증가, 압박 심화. 세금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 부가세 환급 지연. 원래 90일 내 환급되던 부가세가 6개월 이상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사 사장 우리 회사 현금 흐름이 막혔어요. 환급금이 안 들어와요. 2. 서류 요구 증가. 환급 신청 서류가 기존 5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담당자 서류 하나 빠지면 반려돼요. 다시 제출하면 또 3개월. 3. 심사 기준 강화. 합리적 의심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세금이 정책이 아니라 무기가 됐다. 마커스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우리 없이 못 산다. 그러니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라. 2023년 2월 삼성의 조용한 반응. 삼성은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발표도 없었습니다. 대신 내부 보고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베트남 리스크 재평가 및 대응 전략. 마커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해지기 시작했어. 이건 정리 신호야. 진짜 무서운 건 상대가 조용해질 때. 마커스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싸움이 커졌을 때가 아니야. 상대가 조용해질 때야. 크게 항의할 땐 아직 붙잡고 싶은 거지? 그래. 근데 조용해지면 정리하고 있다는 뜻이야. 데이비드의 전화. 마커스 봤어? 삼성이 인도 공장 투자 확대 발표했어. 15억 달러. 마커스는 침묵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신규 투자를 분산하기 시작했어.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2023년 3월 6월 침묵의 3개월. 삼성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항의 성명도 언론 인터뷰도 정부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1 가동률 조정.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2022년 4분기 95%, 2023년 1분기 92%, 2023년 2분기 88%, 7% 감소. 마커스는 계산했습니다. 7% 연간 약 800만 대. 이 물량이 어디로 갔을까? 신호 2 협력사에게 전달된 메시지. 베트남 협력사 사장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본사에서 인도 쪽도 동시에 준비하래요. 베트남 물량 일부가 태국으로 이동한대요. 신규 라인은 멕시코에 설치한대요. 마커스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빼는 게 아니라 베트남을 늘리지 않는 거야. 신호 3 투자 발표 변화. 2023년 상반기 삼성 투자 발표. 인도 15억 달러 디스플레이 공장 확장. 태국 8억 달러 가전 부품 공장. 멕시코 5억 달러 가전 조립 라인. 베트남 0달러. 재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베트남 언론 삼성 베트남 투자 중단하나? 삼성 대변인 중단이 아니라 재검토입니다. 기존 공장은 정상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2023년 7월 베트남 수출 지표 흔들림. 베트남 정부 발표. 2023년 상반기 수출 전년 대비 11% 감소. 삼성 관련 수출 전년 대비 15% 감소. 베트남 경제 전문가 일시적 조정입니다. 글로벌 수요 감소 때문이죠. 마커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수요 문제가 아니야. 물량 이동이야. 2023년 8월 공단이 식기 시작하다. 박민성 산업단지. 마커스는 현지 담당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장 주변 식당들이 문 닫기 시작했어요. 지난 3개월간 약 20%. 고용은? 협력사들이 채용 동결했어요. 일부는 인력 감축도 검토 중입니다. 3년 전만 해도 24시간 불이 켜져 있던 공단이었습니다. 이제는 밤 10시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70만 명 생태계가 흔들리다. 베트남 노동부 추정. 삼성 직접 고용 18만 명. 협력사 고용 32만 명. 간접 고용 식당 숙박 서비스 20만 명. 총 70만 명이 삼성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태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베트남 정부의 뒤늦은 각성.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삼성이 정말 줄이고 있나?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가동률 하락, 신규 투자 중단, 물량 분산, 고용 감소 신호. 장관 우리가 뭘 잘못했나? 참모 세금. 그리고 환급 지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 4,300억? 그 정도 가지고 떠나겠어? 참모 돈이 아니라 신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 삼성이 어디 가겠어? 하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습니다. 18만 명 고용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 공장 다 지어놨는데 버릴 수 있겠어? 우리가 조금 강하게 나간 거지. 곧 정상화될 거야. 마커스는 그 보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오만이 시작이었어. 2023년 10월 마커스의 결정. 마커스는 포트폴리오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베트남 포지션 50% 매도. 담당자가 전화했습니다. 아직 수익률 좋은데요? 왜 지금 파세요? 마커스는 대답했습니다. 신뢰가 떠났어. 돈이 남아있어도 신뢰가 없으면 언젠가 손해볼 거야. 2024년 2월 다시 생방송 스튜디오. 마커스는 CNBC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전 그는 여기서 베트남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사라가 물었습니다. 마커스 6개월 전 당신은 출구 전략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팔았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이었습니다. 전부요? 20년 투자한 포지션을요? 네. 최종 수익률은 380%였습니다. 사라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정도면 대성공 아닙니까?
왜 지금 나온 겁니까? 베트남이 누른 버튼. 베트남이 나쁜 선택을 했다는 건가요?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무슨 차이죠? 나쁜 선택은 돈을 잃는 겁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신뢰를 잃는 겁니다. 4,300억 원 세금 때문에요? 돈이 아닙니다. 그들은 버튼을 눌렀어요. 신뢰를 깨는 버튼입니다. 마커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10년간 우리를 믿으세요. 투자하세요. 우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18만 명을 고용하고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죠. 그런데 어느 날 베트남이 규칙을 바꿨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만 세수 확보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협상했어야 합니다. 대신 베트남은 일방 통보했습니다.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세금이 오를 수 있어요.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죠. 하지만 룰이 일방적으로 바뀌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규칙의 문제. 사라가 물었습니다. 380% 수익을 냈는데도 떠난 이유는? 충분히 벌었는데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의 문제니까. 베트남은 룰을 바꿨습니다. 한번 바꾼 나라는 또 바꿀 겁니다. 그럼 앞으로 베트남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겁니다. 삼성이 완전히 떠나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신규 투자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물량이 빠져나갈 겁니다. 자산이 아니라 먹잇감. 마커스는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국가가 기업을 자산이 아니라 먹잇감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국가는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당장은 이겼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결국 잃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아직도 삼성이 못 떠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마커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오만이 시작이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게 아니라 신뢰가 떠난 것이다. 화면이 베트남 박린성 공장으로 전환됩니다. 퇴근하는 노동자들, 닫힌 게이트, 어두워진 상가, 내레이션. 2024년 4월 삼성은 베트남 투자를 공식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달 베트남 정부는 세제 일부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4년 6월 베트남 노동자 집회. 공장 앞에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피켓이 흔들립니다.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한 노동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하죠? 눈물이 흐릅니다. 마커스의 마지막 메시지.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오만이 만든 균열은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의 눈물로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2024년 8월 삼성 베트남 가동률 75%, 2022년 대비 20% 감소. 2024년 9월 삼성 인도 투자 발표 30억 달러. 2024년 10월 베트남 실업률 전년 대비 1.2%p 상승. 2025년 3월 삼성전자 공식 발표. 베트남 박린타이응우엔 공장 가동률 65%로 조정. 일부 라인 인도멕시코 이전 확정. 마커스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베트남의 참담한 숫자. 삼성 관련 고용 18만 명, 12만 명, 33% 감소. 베트남 전체 수출 전년 대비 18% 급락. 박린성 실업률 7.2%, 2022년 대비 3배. 협력사 300곳 중 80곳 폐업. 2026년 2월 현재 베트남 정부는 뒤늦게 세제 철회, 환급 정상화, 투자 유치단 파견. 하지만 삼성은 침묵했습니다. 대신 인도 공장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 마커스의 마지막 인터뷰 2026년 1월. 신뢰는 10년 쌓고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베트남은 4,300억 원을 얻고 700억 달러 미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울고 있는 건 아무 잘못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신뢰는 쌓는데 10년, 무너지는데 하루면 충분하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